오늘은 이제 저기 허감의 빗줄기 17장 투사적 전이동일시. 투사적 전이동일시는 뭐냐면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를 비오는 그대로 투사적 동일시를 썼어요. 근데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말을 왜 이 사람은 썼을까? 그럼 비온의 투사적 동일시하고는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투사적 전이동일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아, 이런 게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는 게 좋지. 이것이 그렇게 대단히 그 비혼의 사상을 바꿀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비혼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투사적 전이동일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런 그로스타인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멜라니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시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약간 병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감정전이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이제 주술적인 어떤 감정으로 자기의 그 뜻을 들어주도록 움직이는 감정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면, 디오는 투사적 동일시를 굉장히 정상적인 그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봤어요. 디오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움직여서, 엄마를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다. 다만 이것이 이제 성장을 된 어른이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 어린아이 때 했던 정상적인 것들이 커서도 하면 그게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들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 비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커서도 그런다는 게 문제가 있죠. 어른이 돼서도 이제 그런 기제를 못 버리고 계속 쓰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제를 써도 받아줬어요, 엄마가.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안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제 적응을 못하고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죠.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게 심리적인 병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게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인의 일방적, 병리적, 투사적 동일시 개념을 비오는 상호주관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간주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로슈타인의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것은 뭐냐? 비온의 상호주관적, 투사적 동일시. 이거는 정상적 의사소통이죠. 그 개념에 정서적 의사소통을 위한 유아의 감각적 자극, 즉 엄마랑 정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유아의 열망이 담긴 게 투사적 전이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전의 투사적 동일시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병리적으로 일방적으로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유아가 갖고 있는 정서적 열망,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가미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이라는 거죠. 전이면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났다. 그래서 투사적 전이동일시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를 일으키는 요인이 그 아이의 정서적 열망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서적 의사소통을 일단 유아의 감각적 자극이 있다는 거죠. 유아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예를 들면 똥을 깔게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엄마를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교감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투사적 동일시를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요인이 이제 포함시켜서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설명하면 좋은데, 이것을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용어를 쓴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해서 투사적 동일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까지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기 생각을 학문적으로 이제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이것은 그로스타인의 개념이지 비온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볼까요? 집단에 대한 연구. 집단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집단 하면은 기본적 전제가 있죠. 기본적 전제라는 말 자체가 basic assumption인데요. assumption, 영어로. 근데 기본적 가정으로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도 있고 기본적 전제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를. 대부분은 기본적 가정, assumption. 가정으로 많이 다른 책은 번역했는데
가정이라고 한 것보다 기본적 전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에 사람들이 번역한 게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혼이 말할 때, 집단을 말할 때는 집단원이 갖고 있는 원형적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 전제는 원형적 패턴이에요. 육용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집단화만 이런 거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어쩌면은 그 기본적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집단 자기가 있다. 처음에 정신에서는 자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가. 그것은 개인적 자기와 우주적 자기가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를 초월하는. 그런데 자기를 초월하는 집단에서는 집단 자기가 또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 개인의 자기를 초월하지만 그 집단이 만들어낸 자기인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이것을 그룹 셀프라고 그런다. 집단 자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집단은 집단 자기, 일종의 여기 집단 자기는 그 집단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 자기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지만 그 보편적 자기, 개인을 초월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어찌 보면은 이 개인을 초월한 집단이지 그 집단도 여전히 현실 속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초월적인 그 자기는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어쩌면은 집단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짝짓기, 도망가기, 대항하기.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짝짓기 그룹이 있고, 또 그 뭐 대항하기, 공격성, 그리고 도피하는 거. 대부분 이 세 방향으로 어떤 이제 그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도 앞에 우리가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집단 내에서도 K와 마이너스 K, 또 L과 마이너스 L, 또 H와 마이너스 H 다 작동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K는 뭐냐? 진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죠. 근데 마이너스 K는 뭐죠? 진실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집단에서는 K가 우세할까요? 마이너스 K가 우세할까요? 대체로 마이너스 K가 우세하죠. 개인도 그래. 우리도 진실을 외면하죠. 그렇지만 집단은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보다 집단이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자꾸 왜곡되고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또 그 어찌 보면은 강한 사람이거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집단은 늘 이제 그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알고 이해하는 노력이 K라면 생각 없는 상태로 회귀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죠. 진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것이 마이너스 K다. 응? 사랑하려는 마음이 L이라면 사랑하려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관심이라고 내가 그랬죠. 무관심. 오히려 그 사랑의 반대인 증오가 훨씬 건강하죠. 마이너스 H보다 마이너스 L보다. 그죠? L은 사랑하려는 열망이죠. 근데 마이너스 L은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왜? 미워하는 것은 정서적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정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마이너스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집단의 원시적인 불안이 있어요. 집단 속에는. 이것은 엄마와 젖가슴 사이에 불안이 있어요. 저 젖가슴이 과연 좋을 건가 나쁠 건가.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나한테 잘해줄까 못해줄까. 좋은 젖을 줄까 나쁜 젖을 줄까. 늘 불안하죠. 그런 원시적인 불안이에요. 실존적인 불안이에요. 또 하나는 소외감이죠. 엄마의 몸 바깥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제외되고 소외된 것에 대한 늘 그 집단에서 그게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집단에서 왕따 당할까봐. 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왕따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상처당한 사람은 꼭 집단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안전띠를 형성해. 그래놓고 안전띠, 소위 안전띠를 형성해 놓고
그 안전띠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다 왕따 시켜야죠. 다 왕따 시켜가지고 이제 그 왜 안전띠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잠재적 위험 요소거든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공격하기 전에 씨를 말려버려야 돼. 그리고 제외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띠를 형성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돌봐. 먹여줘. 막 그냥 안내해줘. 다 해주고 뭐 해고. 그 안에 안 들어오면은 칼같이 잘라내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이제 그 부정적인 그 모성성으로 나타나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자기 자궁 속에 다 집어넣고 결국은 자궁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용납을 하지 못하는, 이제 유용적으로 말하면 부정적 모성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긍정적이죠.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잘 돌보는 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돌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뭐 전화로 막 불러내고 뭐 선물도 주고 뭐 같이 울어주고 뭐 때로는 여행도 가주고 뭐 아우 야참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내담자가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잘해주면. 근데 나중에는 이제 힘이 생기면 놔줘야 될 텐데 안 놔주니까 숨막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담자들은 이제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왜? 엄마 같은 사람을 도망가면 죄책감에 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남아있지도 못하고. 그 늘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는 그런 소위 담고 담기는 관계인데, 담는 것이 지나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융하고 비혼을 결합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비혼은 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지나친 담는 것에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융은 지나친 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융과 비혼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담아내는데 어쩌면 이제 비혼으로 말하면 무한히 담아내라는데, 어쩌면 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비혼이 담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담아내는데 지배는 하지 말으라는 뜻이 있거든요. 비혼에게는. 그런데 융이 이제 그 지나치게 담을 때는 당연히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융은 그 지나치게 담아낼 때 당연히 지배하게 되니까 지나치게 이제 담아내지 마라. 담아내란 표현을 안 썼어요. 융은 그 모선적 소위 잡아먹기란 표현을 devouring. 그것이 뭐냐면 모성성의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양육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잡아먹기 devouring. 배고파서 개걸스럽게 먹다.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마치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듯이. 그러니까 devouring mother. 이 영어로 읽어야 이게 감이 오거든요. 응? 그러니까 배고파서 허겁지겁 엄마가 새끼를 통째로 먹는 거죠, 그냥. 이게 이런 엄마. 심리적으로 배고픈 엄마죠. 그래서 아이를 자기 자궁 속에 가두고 이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엄마를 융은 경계한 겁니다. 잘못하면 비혼에 담아내기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담아주고 뭐든지 챙겨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사인까지도 내가 무의식으로 담아내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진실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 진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한테 알파 기능을 전수해서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한 담아내기예요. 그러니까 이 담고 담기는 것이 베타와 알파 사이의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분석을 공부한다는 사람은 참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조금 얘기하고 딴 식으로 써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아낸다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죠. 정신분석이 아니에요. 그 용어만 갖고 와서 인지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버리는 거죠. 응? 자기식으로. 근데 이제 비혼의 담아내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뭐 우리 자꾸 그 어떤 대상관계 정신분석 공부한 사람도 보면은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엄마 노릇해주고 뭐 또 자기 심리학 공부한 사람은 자기 대상이 돼주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럴 때마다 머리가 띵해요.
어떻게 자기 대상이 되지? 자기 대상이란 자체가 무의식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자기 대상이 돼줄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엄마 표상이 무의식인데, 그죠? 어떻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지? 굉장히 그 정신분석에 아주 지극히 일부만 가져와가지고 마치 천부인 것처럼 써먹는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다 그럴싸한 거짓들이에요. 실제로 담아내고 실제로 돌봐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것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담아내는 어쩌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무의식 속에다가 나를 맡기는 어쩌면 죽음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강인한 힘이에요. 무의식은 죽음의 바다거든요. 어쩌면. 왜? 의식을 잃어야 되니까. 의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있으면은 계획을 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담아줄까? 어떻게 사랑해줄까? 옷을 어떻게 입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이 비운이 말하는 담화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이도 의식 없이 던지고 엄마도 의식 없이 받고 응? 꿈속에서 받는 건데 그 속에서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비몽사몽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아,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죠. 나를 잃어버리면서 나를 지키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그게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식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의식의 끈을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의식의 끈을 최소화하면서 무의식의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브리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집단에 대한 연구도 이제 대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들이 주로 여기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크게 집단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많이 있지 않으면서 그 처음에 288쪽에 보면은 집단 내의 경험에서 보면 비오는 연구자로서의 삶을 집단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세계적 2차 대전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관찰했다. 그는 집단이 각각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각자 개인이 자기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집단 자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 우리 집단 치료, 집단 상담할 때도 대상관계적이거나 융적이거나 볼 때도 늘 집단 안에서도 전이와 역전이가 일어나고 또 집단 안에 있는 전체적 자기가 있고 또 개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늘 분석하도록 이미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시간 다 가버렸어요? 많이 갔네요. 자, 수고했습니다.